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립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한소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어디선가 쇠문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구치소 특유의 냄새, 소독약과 땀과 절망이 뒤섞인 그 냄새가 코끝을 파고듭니다. 31살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할 나이에 수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윤이 처음 강진우를 만난 것은 23살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고시촌 골목 끝 낡은 하숙집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손목이 얇고 눈빛이 총명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사법고시 합격에 대한 집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윤은 그 골목 어귀에서 작은 한복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재봉틀과 손바닥만 한 작업 공간, 그것이 소윤의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비를 피하다 가게 처마 밑에 서 있던 진우에게 소윤이 먼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이후 7년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소윤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침착하고 말이 없었으며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한번 마음을 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때로는 스스로를 올감했지만 소윤은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고시 생활이 길어지면서 소윤의 손은 더 바빠졌습니다. 납품 단가가 낮은 혼수 한복을 밤새 납품하고 홀레복 수선을 닥치는 대로 받았습니다. 생활비와 학원비와 교재비가 소윤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진우가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소윤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위로도 원망도 없이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진우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전부 믿었습니다. 전환점은 5년차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사법고시 대신 IT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소윤이 모아둔 돈 3천만 원이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소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그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윤은 자신의 한복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진우의 회사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업계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인터뷰 사진 속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사진을 오려 작업실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 무렵부터 진우의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소윤이 미니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지인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진우의 회사 홍보 담당으로 입사한 여자. 젊고 세련되고 소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소윤은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31살 봄, 진우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소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열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소윤의 이름이 적힌 옷을 걸친 채로 소윤의 차와 같은 색,
같은 모델의 차량 번호가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찍혔습니다. 진우는 직접 경찰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윤이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차갑고 또렷하게 망설임 하나 없이 소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밤은 길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윤의 차는 이미 증거로 처리되었고 소윤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윤이 7년 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은 지금 법정 밖에서 민희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식사를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변호인도 없었고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이미 진우의 회사에 녹아들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새벽 소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친 것은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선명하게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당신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달랐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하얀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자신의 작업실 냄새, 비단과 풀 먹인 옷감과 오래된 목재 재봉틀의 냄새. 소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펼쳐봅니다. 젊고 멀쩡한 손이었습니다. 수갑 자국도 구치소에 냉기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7년 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모든 것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소윤은 오랫동안 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가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식장에서 끝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윤은 가장 가는 바늘에 특수실을 꿰면서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7년의 시간이 다시 소윤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작업실에는 소윤 혼자였습니다. 재봉틀은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웨딩 한복의 겉감이 반쯤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안감이 그 옆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은 선명했습니다. 지난 생의 기억이 꿈처럼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냉기도 진우의 뒷모습도 마지막으로 삼킨 분노의 온도도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윤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또렷해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란 언제나 머릿속에서와 현실에서가 달랐습니다. 소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안감천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소윤이 처음 향한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 대성그룹 왕대엽 회장이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공원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소유는 뉴스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왕 회장이 공원 산책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그리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한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것도. 당시 소유는 구치소 안에서 그 뉴스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남의 일처럼.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유는 가방 안에 미리 챙겨온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아스피린, 자동제 세동기 위치를 적은 메모. 이 공원 안에 AED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새벽에 검색해 두었습니다. 준비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미리 해두는 것. 산책로 초입에 접어들 무렵 저 멀리 인기척이 보였습니다. 왕대엽 회장은 혼자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회장 본인은 느릿느릿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고급 트레이닝복에 흰 운동화, 손에는 물병 하나. 소유는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물병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한 손으로 가슴을 잡더니 그대로 옆 벤치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소유는 뛰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 회장의 상체를 받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가슴 가운데가 눌리는 것처럼 아프십니까? 짧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소유는 즉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설화정을 꺼내 회장의 혀 아래에 넣었고 경호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119에 연락하시고 공원 입구 관리소 앞 자동차 세동기 가져오세요. 뛰어야 합니다. 경호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소윤은 그 시간 동안 회장의 옆에 앉아 맥박을 확인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평온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봄 날씨 이야기, 공원 나무 이야기, 아무 말이라도. 구급대원이 들것을 펼칠 때 회장이 처음으로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병원은 대성그룹 계열 의료재단 소속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소윤은 응급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연도 없는 사람, 아직 이름도 모르는 노인. 그냥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윤에게는 이 기다림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장 차림의 남자 넷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나이대가 각각 달랐고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경호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 회장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오후 들어서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안내를 받은 소윤은 문 앞에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색이 아까보다 훨씬 돌아와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소윤이 자리에 앉자 회장 곁에 서 있던 수행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받으시오. 불편하다면 금액은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백지수표였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감사합니다만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있어? 제가 오늘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값을 매기면 이상해집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소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값을 거절하는 사람을 오래 보지 못한 사람의 눈빛. 그럼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소윤은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회장을 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여의도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의 결혼식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으로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평범한 결혼식은 아닐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나선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소윤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의 거리는 분주하고 무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올까, 오지 않을까? 그것은 소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제할 수 없었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획에는 언제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틈이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틈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작업실로 돌아오니 밤이었습니다. 소윤은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안감 천을 펼쳤습니다. 가늘고 긴 바늘에 특수 야광실을 꿰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빛을 발하는 실. 그 실로 새길 것은 십장생이었습니다. 학, 소나무, 불로초. 오래 살고 오래 견딘다는 것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소윤은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내일 식장에서 CCTV 영상을 틀 것입니다. 소윤의 옷을 입고 운전한 미니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리고 그것이 소윤의 범행 증거라고 하객들 앞에서 선언할 것입니다. 전생에서 소윤이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품과 가짜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작은 차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손길.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어둠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빛나는 것. 소윤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지나도록 봄밤이 깊어지는 동안 바늘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십장생의 윤곽이 안감 위에 천천히 새겨졌습니다. 한 땀 한 땀 7년의 시간을 되감듯이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알면서도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봄 햇살이 여의도 그랜드 호텔 유리 외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연회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은 사람들, 꽃다발을 든 사람들, 웃음을 주고받는 사람들. 바깥에서 보면 봄날의 평범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소윤은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은 이미 갖춰 입은 상태였습니다. 연한 옥색 겉감, 흰 동정, 단아하게 여민 고름. 겉으로는 단순하고 정갈한 혼례복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방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울 속 소윤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이유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객 200여 명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의 사업 파트너들, 업계 관계자들, 양가 친척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번갈아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소윤은 식이 시작되기 전 잠깐 연회장 뒤쪽을 훑어보았습니다. 왕 회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윤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식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소윤의 등줄기를 차갑게 훑쳤습니다. 전생에서 진우는 이 자리에서 소윤을 무너뜨렸습니다. 준비된 자의 여유였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하객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기쁩니다. 그러나 기쁜 자리일수록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흘 전밤 한 사람이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진우가 스크린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정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습니다. 밤 11시경 어두운 골목길, 소윤의 것과 같은 모델, 같은 색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의 뒷모습, 소윤의 옷이었습니다. 이 자리의 신부가 직접 운전한 차량입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소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진우는 마이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더 오래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연습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미니진이 일어섰습니다. 하객인 척 자리를 잡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래 울다 온 것처럼 꾸민 얼굴이었습니다. 소윤 씨 미안해요. 저도 봤어요. 그날 밤. 연회장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준비된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짜맞춘 각본이었습니다. 전생에서도 꼭 이랬습니다. 그때의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윤이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망설이다 건넸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윤은 단상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깐 불을 꺼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습니다. 뜬금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담당 직원이 소윤을 보았고
소윤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연회장의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 영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둠 속에서 소윤은 한복 겉감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찢었습니다. 봉제선이 뜯어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겉감이 벌어지자 안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빛이 났습니다. 야광실로 수놓은 십장생이었습니다. 학이 날았고 소나무가 뻗었으며 불로초가 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고 선명하게 온 연회장을 향해 빛을 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범인은 저희 옷을 훔쳐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에는 이런 자수가 없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지은 이 진품에는 있지요.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그렇고 진실이 그렇습니다. 스크린의 CCTV 영상이 아직 재생 중이었습니다. 소윤이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영상 속 운전자의 옷을 보십시오. 빛이 납니까? 연회장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 옷은 그냥 어두운 색 옷이었습니다. 소윤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 옷장에서 제 옷을 가져간 사람, 제 차 열쇠를 복사해 간 사람, 민희진 씨, 당신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희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붉게 꾸몄던 눈가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낮은 목소리였지만 떨렸습니다. 소윤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굳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구두 소리, 여러 켤레이. 그리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왕대엽 회장이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남자 4명이 함께였습니다. 어제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연회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왕대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 회장은 진우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2걸음이었습니다. 회장은 소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진우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민희진은 연회장 벽 쪽으로 천천히 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소리 없이 왕 회장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 은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이 사람들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었습니다. 소윤이 어제 오후 병원을 나선 후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 겉감이 벌어진 채로 그 안에서 야광 자수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그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결혼식 연회장에서 신부가 자신의 혼례복을 찍고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유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객들의 얼굴, 기둥 옆에 선 경찰들, 굳어버린 진우의 어깨, 벽 쪽으로 붙어 선 민희진. 7년이 이 자리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진우와 민희진이 저 문을 나서기 전까지 소유는 울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늘 한 땀으로 새겨낸 것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것들,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드러나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것들, 진실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들어선 순간부터였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복 형사 셋이 천천히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단상 위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강진우는 아직 마이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인 것은 민희진이었습니다. 벽 쪽에 붙어 있던 그녀가 형사들을 보자마자 진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연회장 출구를 재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진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씨가 다 계획한 거예요. 제 차를 쓰자고 한 것도 소윤 씨 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저는 그냥 따른 것뿐이라고요.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민희진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길게. 그 눈빛 안에 배신과 분노와 당혹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통제하려는 목소리였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민희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운전대를 잡은 건 저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계획은 당신이 세웠잖아요. 소윤 씨 차 열쇠 복사한 것도, CCTV 각도 미리 확인한 것도.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운전은 내가 했어. 그 차에 내가 탔다고. 내가 강요한 적 없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은 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유는 단상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추려고 쌓아 올린 것들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소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억울하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 그 순간을 이번에는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진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진우 씨, 살인 및 증거 인멸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소윤을 보았습니다. 소윤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한 것 같았습니다. 7년치의 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진우가 연회장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희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각자 다른 형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이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이상했습니다. 200여 명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객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왕 회장이 소윤에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쓰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소윤 앞에 서자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했어.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요.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그중 막내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민호였습니다. 소윤보다 2~3살 많아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이쪽은 내 막내요. 법률 쪽 일을 하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요. 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회장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직원들이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장식이 치워졌고 하객용 답례품 상자들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결혼식은 시작도 완성도 아닌 어떤 상태로 끝났습니다. 소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창밖의 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작고 여위었고 오늘 아침 처음으로 갖춰 입은 한복이 어색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소윤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울어도 돼. 알아요. 그러나 소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진우의 회사 이야기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들렸습니다. 대성그룹이 강진우의 IT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업계 뉴스에 났습니다. 소윤은 그 기사를 한번 읽고 덮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는 소윤과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소윤이 낮은 단가의 한복을 납품하며 모은 돈이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밤을 새워 수선한 혼수 한복들, 손끝이 굳도록 재봉질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억울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래 들고 있어서
무거운 줄도 몰랐던 짐을. 왕민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소유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두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7년 동안 소유는 주는 쪽이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받아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혼자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며칠 후 소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업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던 실패들을 다시 색깔별로 정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봉틀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묵은 천들을 꺼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소윤이 진짜 가진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회사도 7년의 시간도 아니라 이 작은 작업실과 재봉틀과 어머니에게 배운 손기술이.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노트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한복 디자인 스케치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려둔 것들이었습니다. 삐뚤고 서툰 선이었지만 담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들고 싶었던 것들,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열지 않았던 꿈들이었습니다. 소유는 그 노트를 탁자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덥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작업실에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친 채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7년 전의 스케치보다 선이 더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것이지만 세계 어디서든 아름다울 수 있는 옷 속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 진품과 가짜가 나뉘는 옷,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많은 정성이 담긴 옷, 브랜드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름 뒤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봉틀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낮고 안정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유는 첫 번째 선을 박음질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윤 자신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재봉틀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었습니다. 소윤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멀어질수록 풍경이 낮아졌습니다. 빌딩 대신 야산이, 아스팔트 대신 논길이 펼쳐졌습니다. 봄이 도시보다 여기서 더 선명했습니다. 연두색이 더 연하고 흙냄새가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은 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의 침묵은 그랬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내려가 계셨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소윤이 느낀 것은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였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윤이 버스에서 내리자
시선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고모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소윤이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컸고 남의 일에 먼저 나서는 분이었습니다. 그 옆에 사촌 언니 수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 안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소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윤은 그 손을 느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파혼이야, 파혼.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담 너머 이웃집까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소문 다 났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언니가 뺑소니 쳤다는데 또. 소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에서 마당 가운데까지 걸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모가 계속했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지. 어디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애를 어떻게 키웠냐는 거야.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윤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였습니다. 이분이 이 마당에서 무릎을 꿇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먼 엔진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담벼락 너머로 검은 차량들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앞세운 차량에는 대성그룹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같았습니다. 검은 SUV 여러 대가 좁은 시골 골목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고모의 말이 멎었습니다. 수진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밖으로 나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왕민호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트렁크를 열고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상자들이었습니다. 묵직하고 정갈하게 포장된 상자들. 왕민호가 소윤에게 걸어왔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아버님, 어머님 뵈러 왔습니다. 왕민호가 부모님께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고 낮게. 수행원이 옆에서 작게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상자들이 마당에 놓였습니다. 수행원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뿌리가 긴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상자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민호가 그것을 직접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마당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전원주택의 주소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대성그룹이 왜 여기에? 왕민호가 고모를 보았습니다. 짧게, 그러나 충분히. 소윤 씨, 부모님께 회장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고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왕민호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왕민호의 눈이 수진 쪽으로 잠깐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윤에게로. 수진 씨 약혼자분이 저희 회사 직원이시죠. 오늘부로 인사 조치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담벼락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고모는 소윤의 어머니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손이 등기권리증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윤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할 게 없어요.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뭐래. 아버지가 소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힘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고모가 조용히 다가온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빠지고 차들이 정리되고 마당이 다시 마당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윤아, 소윤이 돌아보았습니다. 고모는 평소와 달리 작아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내가 말이 심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소윤은 알았습니다.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윤은 잠깐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고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그 냄새가 반가운 날이 없었습니다. 네 식구가 밥상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드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아닌 곳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 살아낸 시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윤도 따라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밤에 소윤은 마당에 잠깐 나왔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왕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잘 뵈셨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소윤은 잠깐 하늘을 보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지나기 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봄이 지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재, 색깔, 자수의 방향.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몰라도 시작이 어디인지는 알았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이 손 두 개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봉틀과 서랍 속에서 꺼낸 스케치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텃밭 쪽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이 집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 가져온 것인지 어젯밤 별 아래에서 쓰러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소윤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할게요. 빨래 바구니에서 옷가지를 꺼내 함께 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봄볕 안에서 한들거렸습니다. 흰 천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소유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만들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만큼은 빨래를 널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봄 햇살 아래에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